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음주운전과 정치 편향, 각종 논란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앞서 이진숙 후보자가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뒤 지명이 됐지만 최 후보자는 이 후보자를 뛰어넘는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고 이 가운데는 특히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문회 내내 최 후보자는 후회, 반성이란 말을 되풀이하며 사과를 반복했는데 교육 수장에 대한 검증의 잣대는 더 엄격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권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도 한데 이런 식이라면 인사검증을 뭐하러 하는 건지 무용론까지 나올 법합니다. 오늘 첫 소식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데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차례나 사과했습니다.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과자들이 계속 고위공직자가 되는 게 교육적이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이 이미 전과자입니다. 임명이 되시면 국무위원 전체의 전과가 총 22범이 됩니다. 전과라고 하는 것이 파렴치범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은 음주운전 외 다른 전과는 문제가 없다고 감쌌습니다. 음주운전 너무 잘못된 거예요. 2개의 전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파렴치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 후보자는 18대 대선 뒤 부끄러운 부산이란 글을 공유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고 부산에 계신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신중하지 못했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공유한 데 대해서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거란 글을 공유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 최 후보자는 발뺌을 하다가 증거가 공개되자 뒤늦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장에 동조한 적 있죠?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가볍게 그걸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는 그 정도로 사과할 일이 많으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요구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했던 것에 대해서는 토론 가치가 있어 보여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최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북한 대신 우리 군의 무능을 탓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왜 아직도 천안함 사륙용사와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란 취지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한 지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면서도 토론할 가치가 있어서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신뢰하지 않으시고 다른 주장들을 하셨습니까? 꼭 신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문제 제기하는 의견을 혹시 함께 검토하거나 토론해 볼 가치는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천안함 추도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며 옹호했지만 이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우리 군에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와 논란을 키웠습니다. 무능하게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해군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어디서 오는지도 못하고 이 청년들이 그냥 몰살을 당했잖아요. 당시 우리 기술로 탐지할 수 없었던 북한 어뢰에 공격당한 거였는데 김 의원은 미사일을 맞았다는 잘못된 주장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미사일 북한이 쏜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어디 반격 하나도 못 했잖아요. 청문회를 지켜보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처벌은 야비하게 기습한 북한이 받아야 하는 거라고 반박했고 육군 소장 출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도 김 의원은 천안함 사육용사와 유족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회 과방위엔 대통령실이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했는데 이 위원장은 만일 사실이 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지만 야당은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회의 내내 충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구시장 출마설을 다시 꺼내들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자꾸 논란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직권 면직이 되면 보수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직권 면직 검토와 여당의 사퇴 압박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기소를 생각지 않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성향 공직자들의 법인카드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EBS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에는 기소를 받아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같은 잣대라면 유시춘 이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직권 면직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도라고 맞섰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안 나간대요? 나갈 거면 그만둬야죠. 그러면 방송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이 정해야겠습니다. 이 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통위 조직 개편 관련 공청회 계획안은 야당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당내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위 내란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모레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한 건데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데 법원 판단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주장의 핵심은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기존 법원 조직과 별개로 신설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김 원내대표가 말한 단초란 지기현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내란 수계 혐의자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은 이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일. 하지만 헌법상 사법권을 입법부가 법률로 정하는 건 위헌적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다수당 결정이 법이고 헌법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독재의 괴물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수 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 한마디로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모레 법사위에 내란 특별법이 상정되면 또 한 차례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가뜩이나 여야 간 전선이 많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요. 오늘은 5선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목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 간사 선임을 거부한 건데 상대당이 내정한 간사를 위원장이 거부한 건 그동안 없던 일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면서 생긴 사상 초유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뼈 있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시간을 안 주셔갖고 우리 회의를 해주더라고.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맞서 국민의힘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이 간사 선임안 건 상정을 묵살하면서 회의는 3분 만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단 의사 진행을 하면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세요. 민주당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거부한 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간사는 통상 각 당이 내정하면 그대로 선임되는 게 관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기괴한 정말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가만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신경전 와중에 나 의원이 초선 의원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이어진 법사위 소위에선 3대 특검의 수사기관과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내란 1심 재판의 의무 중개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옹호하며 현 정부 고위직을 검찰 오적이라고 비난했던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 진혜원 부장검사조차 보안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비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혜원 부장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후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친여 성향 검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진 검사조차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망조가 들도록 여론을 조장할 사람들이라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안 수사라는 말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검찰 내부망엔 여당의 검찰 개편 방안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임지검장의 주장을 추상적이고 선동적이며 근거 없는 허위라고 했습니다. 강수산나 서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에 적개심만 가득한 사람이 검찰을 대표하는 전권이라도 잡은 듯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중수청이라 쓰고 무법자 재판소라 읽는다며 수사 기소 분리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내란 특검이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당시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조지현 의원, 일부 당직자까지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추경호 의원실로 특검팀이 들어갑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 집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 공지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국민 앞에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과 37초간 통화했고 예정됐던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당직자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원석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좀 추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 방식은 과거 민주당이 비판하던 검찰 행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침탈이라고 했고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가장 나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과거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송무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정청래 대표는 침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검찰은 지금 국회까지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 2023년 검찰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며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할 때는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난리굿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다음 정치 생명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언론에 다 터뜨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굿을.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당대표가 별건 수사가 가장 나쁜 수사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행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여당이 된 지금의 민주당은 특검 지원 특위를 만들고 수사기관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특검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함께 소환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가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고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합니다.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오후엔 이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묵묵히 걸어 들어갑니다.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김건희 의혹 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귀금속 3종을 선물한 대가로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의 자리를 청탁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회장은 매관 매직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바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 전 물품 수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장동혁의 변신입니다. 네, 자 강성 친윤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장 대표가. 그런데 중도로 변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도 직접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 대표의 전당대회 때 이미지는 반탄, 윤 어게인, 강성 우파, 친전환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엔 달라졌습니다. 윤 어게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요. 내가 왜 강성 친윤의 극우냐고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고 헌재의 탄핵 결정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기자단에 이 감사의 도너츠를 보냈는데요. 카드 메시지가 재미있습니다. 민심을 반영해달라, 민심을 담아달라였습니다. 당심을 내세우던 장 대표가 민심을 강조한 겁니다. 또 이 중도도 매력을 느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선거 땐 강성 당원 표심이 중요하죠. 하지만 선거 후 지지율을 높이려면 중도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뭐 전당대회 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많이 좀 달라졌죠. 근데 기준이 될 게 아마 전환길 씨 문제 같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인데 절연, 거리두기 뭐 가능한 겁니까? 네, 전 씨는 장 대표와 한 배를 탔던 당선의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장 대표는 외곽의 의병 역할이 전 씨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당직을 안 치거나 뭐 공천을 주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전 씨를 앞세우면 사실 당내 비윤, 친한계, 중도층, 지지층이 다 등 돌리게 됩니다. 이 전 씨가 최근에 인사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온다고 말한 것도 역풍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전 씨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 씨는 선거용으로 끝나야 된다. 거리 두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다만 전 씨는 장 대표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입니다. 아마 절연보다는 장외의 우호 세력으로 남겨두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그랬었잖아요, 장 대표가. 근데 지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장 대표는 면회 이유에 대해서 윤 어게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라고 했습니다. 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아마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을 요구하며 면회 신청을 한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앞으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강성 친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둘 것 같이 보이는데요. 반면에 전당대회 때 정면 충돌했던 한동훈 전 대표나 조경태 의원과는 타협, 공존할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당직 인선도 눈에 띄는데요. 친윤, 친한을 모두 배제하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 정의용 사무총장 등 개파색이 옅은 중도 인사로 채웠습니다.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이제 여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란을 명분 삼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이 내란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과 내란 공세는 국민의힘에는 분명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또 보조금 끊고 정당 해산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내 기반이 약한 장 대표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이 오면 오히려 뭉친다고 하죠. 이 당내에서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권의 공격이 대여 투쟁의 명분을 높이고 또 당내 구심력과 투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장 대표가 역시 또 이제 독한 야당, 싸우는 독한 야당 이야기했는데 대여 투쟁, 내부 쇄신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 대표는 쇄신의 첫걸음으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단절 없이는 국민 지지를 받기가 힘듭니다. 특히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당내 인적 쇄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한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무조건 싸움만 잘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대화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야 합니다. 네. 자,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무너져가는 국민의힘을 되살려야 할 책무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른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에는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통제가 심했는데 김정은 일가가 총 출동한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태양호가 중국 베이징역으로 들어옵니다. 기관실과 인공기가 달린 객차를 포함해 모두 22량입니다. 김정은은 삼엄한 경계 속에 베이징역을 빠져나와 곧바로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정은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리무진과 경호 차량들이 교통이 통제된 베이징 도심을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베이징역 앞 광장에도 철제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김정은의 모습과 동선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방중에 최선희 외무성과 김성남 국제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하며 사진도 공개했는데 국정원은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의 동행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베이징 방문 당시 도착 당일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번엔 언제 만남이 이루어질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양자회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최소 2박 3일 동안 중국에 머물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열병식 참석 외에 다른 국가 정상들이 함께하는 연회 등 다자외교 무대에도 적극 나설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딸 주에도 동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이 딸과 함께 북한을 벗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주애가 맞다면 김정은의 후계자 낙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베이징역에 도착한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뒤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딸 주애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애의 방중 동행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딸 주애를 낙점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주애는 2012년생, 올해 13살로 추정되는데 지난 2022년부터 주요 군사 행사와 외교 무대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다음 가는 그 서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김주애의 동행으로 김정은과 함께 부녀가 사상 처음으로 다자 외교에 데뷔하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김일성 이후 중단됐던 다자 외교를 3대, 4대가 반세기 만에 복원하는 셈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김정은은 내일 있을 열병식을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지켜볼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은 중국으로 향하기 직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연구소를 찾았는데 핵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각국 정상들은 내일天安门 망루에 올라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북한 김정은이, 오른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러 정상이天安门 망루에 함께 오르는 건 66년 만이지만 당시 김일성은 중국 지도자와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9월 3일 열병식에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하는 한편 다만 국정원은 북중러 3자 회담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이 중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연구소를 찾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시설을 찾은 데 이어 연 이틀째입니다. 방중을 앞두고 중국, 러시아처럼 핵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건 아마 공통의 관심사일 테니까요. 다만 북한이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우 의장의 자리가 정상들과는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내일 열병식이 열릴天安門 광장에 쏠려 있습니다. 하루 앞선 오늘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며 밀착을 과시했는데 이들을 견제라도 하듯 미국은 일본의 베이징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시스템을 일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이자 4개월 만의 정상회담입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로 부르며 다자 플랫폼에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푸틴도 화답했습니다. Общение отраж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связ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내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 주석은 반서방 연대 결속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은 현지 시간 오전 9시부터 70분간 진행되는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을 비롯해 신형 무기가 대거 등장할 전망입니다. Its influence as a political power. The announcement of the attendance of bo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미국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일 합동 훈련 기간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타이폰은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어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둡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의 황금시대라고 적힌 방명록을 포함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들도 공개했는데 반서방 전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강원 강릉에선 오늘도 가뭄과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군부대까지 물을 실어 나르고 주민들이 물 한 방울까지 아껴 쓰고 있지만 저수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고 물 사용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 영곡천 하류에 살수차와 급수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물을 기르는 겁니다. 탱크 가득 실은 물은 상수원 일대에 방류합니다. 오봉 저수지에 설치된 150mm 관인데요. 급수차 호스를 이 관에 연결하면 물이 곧바로 저수지로 공급됩니다. 가뭄과의 전쟁을 위해 군부대까지 동원됐습니다. 오늘은 70대가 살수를 하고 있고 내일까지 해서 총 400대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차량 한 대당 최대 15톤씩 3-4번 퍼나르면 강릉시 하루 생활용수의 약 5분의 1인 18,000톤을 상수원과 정수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하루 0.4%씩 줄던 저수율 감소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물 사용량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수도 계량기를 50%에서 75%로 더 잠갔는데도 예상과 달리 하루 8만 5천 톤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격일이나 시간대별 수돗물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분간 예보된 비 소식마저 없자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공비 뭐 쏘가지고 한다며.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비가 좀 소나기라도 좀 한번 쏘주시면. 국내의 경우 인공강우는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강릉엔 가뭄이 닥쳤지만 전남 등 다른 지역도 이상기후 때문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유독 길었던 폭염과 폭우 탓에 강에는 녹조 현상이, 바다에는 적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250만 명의 식수원인 주암호. 물빛이 온통 초록입니다. 물을 떠보니 녹색 물질이 가득합니다. 남조류입니다. 밀리리터당 3,000마리가 넘어 지난달 21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14년 만입니다. 다슬기 같은 거, 피라미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오염되고. 그래갖고 하나도 바다가 안 보여. 수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죠. 전북 정읍의 상수원이자 생태 관광지로 유명한 옥정호의 물빛도 비슷합니다. 지난 5월 낙동강 하류에 처음 나타난 녹조는 폭염과 잦은 폭우 속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28개 상수원 구간 가운데 5곳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3곳에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가축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나 농약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빗물을 타고 호수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선을 투입하고 산소 공급 장치를 가동하지만 가장자리는 녹차 라떼처럼 녹조가 창궐해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고기들이 녹조를 먹기 때문에 고기 자체에서 썩은 내가 나요. 경남 남해군 연안에서 시작된 적조는 나흘 만에 거제와 전남 해역까지 퍼졌습니다. 경남에서만 양식어류 6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민과 해경까지 나서 황토물을 뿌리며 방제하고 있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가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 40대 회사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가 각종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책상이 옮겨지고 스피커로 큰 음악 소리를 들으며 일해야 했는데 급기야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모인 조합의 부장으로 일했던 44살 A씨. 지난 6월 출근해보니 책상이 일반 사원 옆자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상사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와보니까 벽을 보고 제 책상이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선도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아주 굴욕적인. 아예 A씨 옆자리로 옮긴 한 간부는 A씨 자리를 향해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대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나가라는 노골적인 압박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조합 이사장의 품위 유지비 인상을 반대한 이후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A씨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는 돌연 A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노동청도 이를 사측에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측은 관계기관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 목욕탕업주가 남성 손님에겐 수건을 무료로 주면서 여성에게만 돈을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손님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인권위는 성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62살 안모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목욕탕 직원은 남성의 경우 입장료 9,000원을 내면 수건 2장을 무료로 주는데 여성은 같은 입장료를 내도 수건을 주지 않고 대신 한 장에 500원씩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어떤 본업을 훔쳐가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안 씨는 성차별에 해당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업체 측은 여탕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이 부족해졌고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해 생긴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1년 넘는 조사 끝에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수건이 분실되는 건 성별 문제가 아니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건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건 분실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은 인권위 시정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장례는 올 들어 처음 합법화됐습니다. 단 육지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연료비를 아끼자고 이를 어긴 장례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파란 배 한 척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난간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고 줄에 매달린 흰 도자기가 바다로 내려갑니다. 화장된 망자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장례입니다. 올 초 합법화됐습니다. 현행법상 육지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선 장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인천 지역 장례업체 대표들이 적발됐습니다. 주문이게 예약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무소 예약을 해가지고 내가 뜨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인천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태운 뒤 해안선으로부터 5km가 채 떨어지지 않은 장례 금지구역에서 1,800구의 유골을 뿌렸습니다. 해경조사에서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는데 유족들로부터는 장례비와 승선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빨리 멀리 안 가고 이쪽 회전율이 좋잖아요. 멀리 가면 자기들 기름값 드니까 다 인정했죠. 업주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합법화됐다 그래놓고 전에 단속하지 않는데 단속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갖고요. 해경은 적발된 장례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960만 명이 가입한 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하고도 보름 넘게 이 사실을 몰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고객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긴급 검사에 나섰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960만 명 회원을 보유한 국내 6위의 롯데카드. 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한 건 지난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에 해커가 침입해 1.7GB의 데이터가 유출된 겁니다. 16일에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이때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롯데카드는 이런 사실을 그제 서버 점검 도중에 발견했습니다. 17일 동안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롯데카드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면 고객들에게 카드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측에 부정 사용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피싱이라든가 이럴 가능성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특히 롯데카드는 정부의 보안 인증을 받은 지 14일 만에 해킹을 당해 정부 보안 인증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막대한 고객 정보를 보유한 통신업체와 금융업체들의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요즘 집에서 로봇 청소기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일부 중국산 제품을 쓰면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내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가성비로 국내 시장을 공략 중인 중국 드리미 로봇 청소기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현재 청소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점검해본 결과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청소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가족 등에게 공유할 수 있는데 보안이 취약해 사용자가 공유하는 순간 제3자가 카메라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 공격자 관점에서 저희가 본 거고요. 그러니까 해킹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다른 중국 브랜드들도 청소 중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앱과 연동된 사진첩에 악성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등 보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품질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는 로봇 청소기 사용 시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안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들은 이번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민 90%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2차 민생지원금 윤곽이 잡혔습니다. 못 받는 10%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첫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민생지원금과 달리 2차는 국민 90%에게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당정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로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는 계획이지만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하는 안을 여당에 보고했습니다. 시가로 2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1인 가구나 맞벌이, 다자녀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과 재산세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90%에 해당하면 2차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처도 1차보다 더 늘어 생활협동조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지 근처에서는 쓸 수 없었던 문제를 보완해 군 장병에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지원금 기준을 오는 12일 확정하고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사업주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처벌이 약해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임금 체불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노동 관련 사안을 처벌 위주로만 다루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 문제이자 동네 상권의 직격탄이라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도 월급을 많이 떼었다며 임금체불을 절도와 중대범죄라 생각하고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엄벌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선 나라 망신을 시킨다고도 했습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넘어선 후 올 상반기에만 1조 1,005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신용제재와 국가사업 참여 제한 등의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의 최대 3배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땐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제외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체불을 중대한 범죄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용인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행위로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도 꾸려져 대대적인 기업 조사도 펼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가 46년 만에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서울시가 35층 높이 제한을 풀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98년입니다. 24년 만인 지난 2023년 재건축 정비 계획이 결정되긴 했지만 주민들이 최고 35층 높이 제한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 통합 기획,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음마아파트 측이 층수 변경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에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49층 5,89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1979년 준공 이후 46년 만입니다. 다들 너무 오래 다녔는데 되면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습니다. 애들 자가가고 시집갔으니까. 재개발 단지 내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2곳과 400대 규모의 지하 공영 주차장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근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과 함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4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들어섭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외부인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계약이고 그거는 철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층수가 높아지고 세대 수가 늘면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높이 지면은 조망권도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져야지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이번 재건축안에는 공공분양 주택도 포함돼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추가 공급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기초학력 신장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2025 TV조선 교육포럼 현장에 박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I 시대 교육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는 점, 그 시점이 되면은 인간 능력의 대전환점이 온다. 교육도 당연히 또 바뀌어야겠죠. 전문가들은 암기식 입시 경쟁 대신 협력과 배려 같은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존과 돌봄 공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은 10년 새 7배, 중3 국어는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2 수학과 중3 수학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이었던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모습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폭력만 하더라도 지금 5차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초 학력에 대해서는 이제 1차.
교육 재정이 초중등에 쏠린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초중고 교육에 해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11대 지출 분야를 재원 배분을 하다 보니 항상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는. 2025년 TV조선 교육포럼 연사들은 정부가 교육의 기본에 집중해야 비로소 교육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옛날엔 가난해도 참 스승이 많았습니다. 장선아, 배고프지? 이 도시락을 먹어. 응? 선생님, 고마워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 선생님을 부모처럼 따르던 시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에 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연 그런 스승의 모습이었을까요? 부산시민 폄하 발언, 음주운전, 천안함 피격 관련 등등 수많은 의혹에 사과한다, 반성한다, 후회한다 이런 말만 남발했습니다. 창피함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특히 음주운전은 아찔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이 정도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니 이건 차가 아니라 달리는 흉기였을 겁니다. 지금이라면 엄한 징계에 교감, 교장 승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정작 자신이 교육감이 돼서는 음주운전 교사 등을 10차례 이상 중징계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중생 뺨을 때린 건 어찌 봐야 할지요. 속상해하는 학생을 위로하지는 못할지언정 폭력을 휘두르다니 선생님 맞습니까? 입도 거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된 날을 탕탕절이라 불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기 어려운 욕까지 했습니다. 품격은 고사하고 막말 교본 같습니다. 국가관은 의심스럽습니다. 16차례나 방북한 최 후보자, 순환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통일교육이 힘든 건 반공교육받은 교사가 많아서라고 했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음모론을 퍼나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입시 비리 수사는 검찰의 칼춤, 비서 성폭행으로 수감된 안희정, 사법살인. 삶의 기준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Giants of history, men of profound character. Their story is our story. My name is Mr. Hundert. 좋은 교사는 올바른 인격과 신념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이 교육부 장관에게 바라는 거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매한 인격, 학식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도 갖춰달라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750만 학생의 사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사 자격마저 의심스럽습니다. 9월 2일 윤정호 앵커 칼럼, 장관의 자격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여전한데요.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는 지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지역의 열대야는 해소됐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대전 22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와 제주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목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